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9일 금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어제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4호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5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과 함께 여러 가지 또 현대 그 정치 인문학 계기 등등 알아보기로 하고요.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전 의원하고 최근 정치 이슈부터 안보 이슈까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많이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려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를 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이죠. 오늘은 이진한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서경진님께서요. 여유만 있으면 3년 동안 해외에서 살다 왔으면 좋겠어요. 3년은 어찌 참고 살죠? 이러시는데 네. 오늘 이분을 위해서라도 좀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은 그런 소식 못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오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을 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연단에 올라가는 과정 중에 네. 전북 전주을인가요? 네, 그 진보당 강성희 의원하고 악수를 한 후에 갑자기 국회의원인데 현역 국회의원 그것도 그 지역의 네, 그 국회의원인데 행사장에서 경호원들에 의해서 입이 틀어막혀지고 사지가 들려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어제 윤 대통령이 행사장에 이제 찾아서 들어오면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눴는데요. 그 과정에서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를 한 뒤에 윤 대통령에게 말을 건넸거든요. 네. 이때 이제 경호원 3-4명이 제지를 했고요. 그런 이후에 바로 입을 막은 채 행사장 밖으로 퇴장당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뒤에 들려 나가는 장면이 고요. 사실 앞에서 이제 있었던 장면들을 다각도로 좀 보면요. 저작권 때문에 못 가져왔는데 사실 이제 앞에 다각도로 보면 누군가가 제지를 하고 경호원 중에 한 분이 이제 밖으로 내보내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경호원 한 3-4명이 이렇게 다리와 팔을 들고서 입을 막은 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고요. 근데 그 장면에서 또 보면요. 대통령이 이 장면을 봤지만 애써 외면하면서 또 가는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제 물었더니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입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는 상황이었고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악수를 했을 때 일단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잡은 손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고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를 했지만 그렇지 않아서 경고를 했고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장을 방해했기 때문에 퇴장 조치를 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화면으로 보기에는 저도 영상을 여러 가지를 많이 봤는데 정말 짧았고 실제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대통령을 잡아당겼다거나 어떤 큰 위해를 가했다거나 이런 게 사실 잘 안 보였거든요. 네. 저희 이 강성희 의원은 당선된 이후에 저희 방송에도 출연을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참 되게 합리적이고 진보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뭐 대통령을 위하거나 경호원한테 입틀막까지 당하면서 사지가
들려서 쫓겨날 정도의 위해를 가하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강성희 의원은 정확히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 행사자 밖에 나가서 잠깐 짧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대통령하고 악수하면서 말 몇 마디 건넨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사지를 들어서 짐승처럼 바깥으로 내쫓아야 하는 일이냐. 전라북도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됐냐라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네. 또 어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을 해서 상황을 좀 설명을 했는데요. 뭐 병원에 갈 상황은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몸이 좀 뻐근하다라고 전했고요. 또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급하긴 급했나 보다. 악수를 한 후에 이미 손이 대통령과 떨어진 상황이었고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진다라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이 말도 다 참아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리고 그냥 이 말을 했을 때 조금 언성이 높아진 것뿐이지 고성을 지르진 않았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이제 대통령실 경호실에 책임 있는 사과와 경호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야, 근데 진짜 이런 일은 난생 처음이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모든 다른 당이나 뭐 정치권에서도 되게 놀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써니님은 용산에서 끌려가는 모습 부각시키지 말고 소리 지른 것만 보이라고 요청했다네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맨드라미님도 강성희 의원에게 경호원들이 당수로 내리쳤다네요.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있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네, 그리고 또 국회의원은 현직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데 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라면서 야당에서 일제히 한 목소리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모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강 의원이 오늘 윤 대통령과 대화 중에 경호원들에게 제압을 당한 사건은 무모한 대통령 경호처의 행태가 분노스럽다라고 말을 했고요. 대통령 앞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직언하지 못한다면 독재 정권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준석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어느 국민이라도 국정의 잘못을 지적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지가 들려나갈 이유는 없다면서 실체적인 위협에서 대통령을 지키는 목적보다는 대통령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는 심기 경호의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국민이 불행해진다. 요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끌려나갔다는 건데 네. 참 정말 너무 우도하고 깜짝 놀랐는데 이 얘기는 저희가 또 잠시 후에 김종대 의원하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어제 여당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그 중진 의원들하고 초선 의원들이 이거 사과해야 된다,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자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일단 어제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일명 디올백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좀 나왔는데요.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중진 의원과 또 최근 영입된 이수정 교수 등이 김 여사가 국민 앞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먼저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김 여사가 디올백 같은 경우에 함정이긴 했지만 좀 부적절하다. 솔직하게 말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공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맞지 않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특감을 받아들일 수는 없더라도 영부인이 대선 당시 아내로서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말한 게 있다면서 그런 약속을 못 지켜 미안하다. 특히 국내 공식 활동은 하지 않겠다라고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또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윤재욱 원내대표가 마무리 발언에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본질은 정치 공작이라고 강조를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하태경 의원은 공작이고 함정인 것은 맞는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고 또 다시 직격을 했습니다. 또 이수정 교수는 사과하면 쉽게 해결될 일이라면서 돌려주면 된다, 명품백을 돌려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거듭 반복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세 명 얘기 다 엉터리인데요. 하태경 의원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함정이긴 했지만 부적절했다. 솔직하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맞다. 국내에서 아내로서 역할만 충실하겠다고 말하더니 그거 약속 못 지켜 미안하다. 이 정도만 말하면 된다? 어떻게 그 정도만 말하면 되죠? 대통령 부인이 뇌물을 받은 건데. 게다가 윤지호 원내대표도 뭐 공작이고 함정이지만 아무거나 받으면 되나?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통치고 넘어갈 일입니까? 국민이 안 좋게 보니 김 여사가 고개를 숙이는 게 당연하다?
어떻게 이런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금 국정을 논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이수정 교수, 사과하면 쉽게 해결될 일이라고요? 이게 무슨 사과하면 쉽게 해결될 일이에요? 게다가 돌려주면 된다뇨. 뇌물이든 뭐든 받으면 끝입니다. 네. 돌려주면 된다는 얘기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일단 현재까지도 뭐 보관 창고에 지금 보관돼 있다는 말 이후로 돌려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엔 얘기가 나온 이게 게 없죠. 없습니다. 네. 예, 이거는 지금 전부 다 틀린 말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욕을 먹는 겁니다. 대통령 부인이 그냥 사과하고 끝낼 일도 아니고 사과는 뭐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고 법적인 이런 상황들이 좀 전개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뭐 별것도 아닌데 니네가 지금 우리 영부인을 이런 식으로 함정에 몰아넣고 뭐 하는 거야? 이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뭐 부적절했다? 뭐 좀 우려할 점이 있다? 이런 얘기 지금 한 거잖아요? 네, 어제 예. 한 위원장이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서 디올백 논란에 대해서 처음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단 함정 몰카라는 점을 또다시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처음부터 기획된 점이란 것도 강조하면서 한 위원장은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토 문제를 전향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비대위원장 지명 전에 지난해 12월 19일 날에는 이제 한 위원장이 그때는 이제 한 장관이었죠.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면 몰카, 공작이 맞지 않느냐라고 했던 것과는 좀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이런 입장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의된 것이 아닌 것으로 좀 보이는 게요.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 사과 요구가 나온 것에 대해 오늘 사전 회의나 비공개 회의할 때 논의가 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개인 의견으로 많은 부분에 공감하고 발언에 대해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사과라는 점을 방점을 두면서 특검법은 수용하지 못하지만 사과를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식의 이제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또 이날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에서 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라고 하면서 좀 불편한 기색을 좀 내비쳤습니다. 전날에 엊그저께였죠. 이제 대통령실에서 한 위원장이 전날에 이제 김경률 위원한테 서울 마포을 출마 발언을 했던 것을 얘기하면서 좀 우려를 갖고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여당에서 이제 공정성 기반한 시스템 공천과 배치되지 않냐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본인들이 불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검사 출신에다가, 게다가 특수부 검사 출신에다가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 우려할 만한 일이 있다고요? 지금 그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인지, 우려할 점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뭘 우려한다는 건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본인이 그렇게 검사로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동안 해왔던 걸 비춰보면, 이번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 이게 좀 옹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넘어갈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여론이 안 좋으니까 총선 전에 어떻게든지 간에 뭔가 좀 정리를 해보고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마치 사과하고 미안해하다 한다는 식으로 지금 전개하려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정과 원칙과 뭐 이런 거를 강조했던 분들이라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권익위에서도 뭐 제대로 조사도 안 한 것 같이 보이는데 본인들은 또 조사했다 이러면서 마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를 취한 듯이 발언을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사실 그거 잘 안 믿거든요. 네. 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이거 아예 그냥 선거 못 치른다 이런 얘기 좀 나오는 거죠. 네, 어제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수도권 유권자를 만나보면 맨땅에 헤딩도 아닌 빙판에 빈편에 헤딩한다라는 말이 와닿는다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을 해결하지 않고는 수도권에서는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날 오전 김 비대위원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의 본질은 공작이고 김 여사의 피해자다, 본질을 강조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 대구 경북에서 선거 치르는 사람은 디올백보다 더한 사건이 터져도 선거 결과가 안 바뀌지 않느냐. 최전방에서 총알 좀 달라고 하는데 후방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전해졌습니다. 또 이 밖에도 여권 관계자들은 김 여사가 최근의 논란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변인과 상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또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명품백 받고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사지를 들려서 입틀막으로 해서 당하고 나가고 있는데도 그냥 애써 외면하시고, 도대체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평상시에 원래 항상 어이없어도 웃고, 제발 뉴스나 이런 것들은 좀 뭐 하나라도 기분 좋은 뉴스 좀 만들려고 사실은 좀 허허실실하는 편이기도 한데, 이번에는 도대체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이게 한도 끝도 없구나. 그러면서 또 어제는 조국 전 장관이나 임종석 또 전 비서실장이나 이분들에 대한 재기사를 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울산시장 관련해가지고. 네. 그 한도 끝도 없어요.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뭐 계속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전 사위도 계속하고, 이제는 뭐 초시계로 읽어도 될 만큼 이 시기가 앞당겨졌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상황이라, 도대체가 이 심각성을 인식을 못하는 거가 정말 더 황당무계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제가 웃음이 안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잠시 후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 거.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네, 산삼의 분양 함양 지리산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한 털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랐습니다.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 산삼과 진배가 없다 그러고요. 7년간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아내서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을 자랑한다고 하네요.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으로 흡수율을 높였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과 아내,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에게도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1+1 이벤트 하고 있고요. 산삼 향이 가득한 산삼떡 3종 세트도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전화문의는 1666-1080, 네이버에서는 산삼 순백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잼마님, 노앵커님의 웃음이 시민의 힘입니다. 웃어주세요. 이러시는데 웃기가 좀 어렵네요. 네, 안산 타자님도 그러시고, 캐리린님, 매일매일 일이 터집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의 중책을 맡았던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 과거 메르스 사태에 대응했던 메르스 대책본부장이자 응급실 체계 개선에 앞장섰던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좀 전에 광고 나가는 동안에 도대체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게 너무 이상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한번. 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사업 박산원입니다. 연세대학교와 영국 워릭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마치고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통일외교안보 전략비서관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 기조실장 제1차장을 역임했습니다. 영국 유학생활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약 10년 동안 연구하고 외교관으로서 활동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민주진영에서의 대표적인 국제통으로서 평화안보, 평화경제를 이끌어갈 주역이 되고자 합니다. 네, 정말 뭐 이력도 너무 화려하시고 상업고등학교 나오셨는데 예. 연세대 가셨어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사신 것 같은데 현재 국회의장 경제외교 자문위원 맡으시고 계시군요. 네. 자, 이제 국정원 1차장 하셨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그 대외 안보 상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말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 얘기 조금 이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청희 부협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인재영입 5 국민건강 지킴이로 들어온 강청희입니다. 원래 흉부외과 전문의로 34년째 의사생활을 하고 있고요. 처음 13년은 진짜 흉부외과 수술만 하는 의사로 살아왔고 그 후에 이제 개업이 그 다음에 의사협회 일을 하면서 이 사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후에 의협을 떠나면서 또 보건소장, 그 다음에 건보공단 이사, 그 다음에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하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익히게 됐고요. 처음 시작은 의사들의 권익보호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환자들을 위한 운동, 그 다음 국민 모두를 함께 가는 건강 증진을 위한 또 행정에 몸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살려서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국회 활동을 하고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흉부외과 한 분은 수술 받으시고 한 분은 또 좀 일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쪽에 계신 의사 선생님만 보면 존경심이 막 솟아올라요. 되게 어려운 전공이고 꼭 필요한 전공인데 요즘 사실은 많이 어렵다고 또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레지던트가 지원을 안 한다고요? 저희 때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환경이 어떻게 보면 수가 체계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익을 너무 추구하는 쪽에 또 학생들의 생각의 변화 그런 쪽이 있다 보니까 쉬운 일을 하면서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인기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네. 흉부외과 자체가 이 자원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인적 자원이 굉장히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자원을 또 뽑기 때문에 뭐 지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과는 아닙니다. 네. 그때 비인기과지만 그래도 상당히 정리되어 있는 과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비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과여서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막 아무나 시키는 과가 아니라 뽑기도 어렵고 지원자도 사실 가서 일하기가 마음의 각오를 엄청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제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사실은 편하게 사실 수 있는 보수 성향의 의사 선생님이신데 흉부외과를 선택하신 것도 참 프라이드도 대단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분이 굳이 이 진흙탕인 정치권에 왜 들어오셨는지 그게 사실 제일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렇게 진흙탕인 줄 몰랐고요. 저는 사실은 요번에 그 당 대표님 정치 테러를 보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죽일 정도로 극악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렇죠. 저도 정치에 이제 입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정치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번 선거에서 우리 야당이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공포감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네. 제가 흉부외과 했던 이유도 다른 이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생명을 직접 다루는
어떻게 보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뭔가 내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흉부외과를 하게 됐고요. 네. 흉부외과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적은 숫자가 하면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도 길고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한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한다면 정말 필요한 우리 필수 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그다음에 앞으로 건보의 어떤 노력, 그런 걸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이제 연결된 얘기를 해서 좀 여쭤보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의료 영리화가 이제 얘기가 많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네.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있든 없든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영리화를 하는 거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맞서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어쨌든 진행이 쭉 돼 갖고 오다가 현 정부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네. 요즘은 아예 그냥 의사 선생님들은 돈 잘 버는 사람들, 네. 돈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 이런 인식이 아예 굳어져 네. 버리고 정책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프레임을 좀 그렇게 잡은 측면도 있습니다. 아. 정부의 프레임 자체가 의사들이 네. 아무래도 소득층이 우리 중산층 대비 약간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중에도 격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평등 차원에서 보면 경제 사회적으로 평등하지 않은 부분이 건강 불평등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대개 의사들이 의료를 사업화하거나 영리화해서 거기서 돈을 추구하는 쪽에 목적성을 두게 되면 네. 결국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추구하는 그렇죠. 재력을 추구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 이론 없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상황도 좀 있죠. 자,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1차장 출신 민주당 영입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현 안보 현실이 암울하다라는 암울하다.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 민주당에서 오세요 그럴 때 솔직히 민주당 가면 나중에 안 될 텐데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관계, 또 평화, 한미관계, IMF 극복, 네. 국난 극복 모두 다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동맹, 남북관계, 군사력 강화, 한미 FTA, 경제외교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민주당이야말로 가장 유능한 정권, 집권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영입된 것에 대해서 크게 갈등하거나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정권의 성격이 좀 보수적이냐, 진보 성향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국정원의 역할이나 이게 좀 많이 달라지고 항상 부침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좀 오히려 이 안보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김정은이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서로 지금 이러다 전쟁이 나겠어 이런 걱정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진짜 좀 불안해서 솔직히 좀 살기가 어려워요. 예.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이뤄놓은 모든 성과, 그러니까 민주화, 산업화, 정보화, 네. 나아가서 그 국제 정세와 정치에서 주역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선진국이 진입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윤석열 정권 1년 반 만에 모든 분야에서 허물어지고 있는지 네. 부스러지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위기, 민생경제 위기, 평화안보의 위기에 우리가 닥쳐 있습니다. 이 정권이 더 이상 계속 이 집권을 하다가는 대한민국이 정말 망가질 정도로 형편없이 나락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네. 특히 안보는 보수 정권이 잘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역대 보수 정권 중에 안보를 잘한 정부 없습니다. 노태우 정부의 일시적으로 약간 그 국제적인 냉전 해체의 길을 타고 북방 정책의 성과가 있었지만 그 외의 모든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권에서 오히려 경제를 파탄에 빠뜨리게 하고 안보는 후퇴하고 있다. 네. 평화는 경제이고 평화는 생명이고 돈입니다. 이 평화를 위협받게 하고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하는 이 정권, 이것은 보수 정권이기 이전에 정말 안보 무능 정권, 국가의 그 지위를 하락시키는 네. 바로 그러한 정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 무능 정권이요. 그럼 네. 안보 정책은 점수를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정부는? 예,
밥 갈루치라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국무부 전 고위 관리가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저께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전쟁할 결심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것은 이제 밥 칼린하고 지그 프리드 해커 교수가 네. 이야기한 건데 1950년 이래 가장 위험한 상태다 한반도가 핵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정도로 심각한 지금 안보 상태에 네.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그런데 또 이 국정원장들이 네. 지금 이번 정권에서 계속 기소되고 압색당하고 또 국정원에 근무하는 1급 고위직 공무원들이 쫓겨나고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싸우고 파벌 일으키고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 임명했다가 간도라 그러고 뭐 아주 정말 제가 보기에 정신이 없고 어지럽고,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에 있었다는 거가 죄처럼 지금 멍해처럼 지금 취급되고 이러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정치 참여를 결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 재판받고 계시고 박지원 원장도 지금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고 약 20에서 30명에 가까운 차관급, 비서관급 이하의 그 안보 관계 전문가들이 사실상 증인, 피의자로 지금 그 검찰에 출두하고 있는 또 조사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열심히 일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교육받고 있고 지원 근무로 현업에서 뒤로 빠져 있고 혹은 해외로 오지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5급, 4급이 가던 자리거든요. 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거기서 북한의 행동 이런 걸 감시하고 추적하고 하는 일을 30, 40대 젊은 직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50대 중반, 50대 초반, 2급, 3급을 보내서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좌절을 느낍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정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좌절을 느낀 나머지 사표 쓰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능했던 직원들을 6개월 교육시키고 한 번 더 교육시키고 3차 교육까지 받은 사람들이 왜 교육을 있습니다. 시켜요? 이미 몇십 년 동안 거기서 일하던. 현업에서 빼가지고 너희들은 중요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육으로 계속 돌리는 거죠. 네.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함을 느끼겠습니까? 국정원은 정권의 어떤 그 성향이나 교체하고 상관없이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정보 수집과 분석 정책 제안을 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그렇죠. 이 기관을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몇몇 사람들 더 심으려고 자기 팝을 강화하려고 전체를 흔들고 국정원의 정보 역량 자체를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매우 국정원의 지위가 위태롭고 그 역량을 발현하기에 많은 제약과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수 정권을 자처한 윤석열 정권에서 2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네. 하여튼간 좀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도대체 그러한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얘기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우리 강청희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에 서울대병원에서 브리핑 하셨죠. 사람들이 그때 아니 왜 주치의가 안 하고 인재영입된 의사가 하고 있지? 이러면서 또 뭔가 음모가 있는지 말을 했단 말이죠. 네. 왜 그때 그렇게 된 거죠? 서울대병원 측의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면 개인정보보호법 말씀을 하고 민감정보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본인 동의 없이 하는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못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게 된 거는 그 전에 피습 사건 이후 어떻게 보면 암살 미수 사건이죠. 그 후에 칼도 발견이 되고 모든 정황 목격자도 있고 네. 자상이 분명함에도 열상이라는 발표를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경상 또 뭐 소량의 출혈 어떻게든 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가 보이는 네. 발표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었는데 그게 일반 민간인이 아니라 정부 기관에서 그런 일이 총리실에서 나온 났다. 얘기래요. 예. 그것도 대테러센터, 대테러 종합상황실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수술지, 의무기록지를 복사를 해서 그 본인하고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걸 보고 제가 국민 여러분께 빨리 사실을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냐면 뭐 종이칼로 찔렀다, 소독적으로 찔렀다, 나무젓가락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보수 유튜버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다쳤는지 왜 다쳤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빨리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첫날 있었던 이야기, 그 다음날 있었던 이야기들이 테러 사건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테러 사건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테러 사건에서 궁금해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공식적인 뭐 브리핑이나 이런 게 없었죠. 그 다음에 이 환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테러 사건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후에 가짜뉴스들이 이렇게 양산이 되고 있는데 가짜뉴스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네. 오히려 방치했습니다. 좀 더 조장하는 듯한 느낌까지 말 그다음 들었죠. 뭐 이송 가정이니 헬기 특혜니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도 네. 정부 책임 있는 당국자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건 뭐 복지부에도 응급의료과가 있고 소방청도 나중에 발표했고 처음에는 얘기 안 했죠. 네. 모든 의혹을 다 불식시킬 수 있는 그 포인트마다 시간대별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실제로 테러라고 규정한 정부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렸고 그 후에 거기에 자극을 받은 또 서울대병원이 사실을 또 진상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많은 가짜뉴스들이 좀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사실은 그 테러 사건이 돌아가는 양상이 좀 정말 이해가 네. 안 갔는데요. 예를 들면은 제1야당,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1야당이죠. 뭐 야당이 아니라 그냥 어쨌든 다수당의 수장인 대표가 목에,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아는 거는 목에 칼을 맞으면 정말 위험하다. 목숨이 네, 경각에 달린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일단 괜찮냐, 목숨이 괜찮냐,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그런 경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 치안과 관련된 네. 이 정부의 이 뭐 경찰이든 이런 인력들이 제대로 일을 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 그런 테러를 감행한 거는 정치적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라도 나서가지고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서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오히려 경상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이거 일부러 니네가 또 무슨 음모론 가지고 뭐 한 거 아니냐, 왜 부산에서 수술 안 받고 서울로 올라갔느냐, 이 얘기가 막 나오더니 네. 그 다음에 갑자기 때 모든 전국의 의사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이거 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막 한 목소리로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야. 피해자를.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우리나라 정치 상황하고 연결지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워했기 때문에 미워요, 그 사람이.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 표현 방식이 과연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고발하는 그런 게 과연 의사를 할 고발하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좀 씁쓸한 기분이 들었고요. 그 상황을 만든 책임은 분명히 책임 있는 당국자들한테 그렇죠. 있다. 이런 갈등 구조를 자꾸 유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네. 저는 굉장히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대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불평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교통 상황이 좋아지면서 거의 서울로 많이 또 그렇죠. 오죠. 정년도 많이 하고. 그 쏠림 현상이 서울에 있고 수도권 쏠림이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투자는 미비합니다. 네. 저희가 뭐 지역에 공공병원 져야 된다고 그러고 또 공적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 예산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투자, 인력 투자 없이 네. 과연 이 권역 외상센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항상 있던 차에 이런 일이 또 생기니까 거기에 모든 불만 요소가 같이 결합되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의 또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논란거리를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오해들이 많이 불식이 되고 또 왜 그런 일이 있었던지 설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뭐 큰 문제 없이 또 넘어가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사들은 되게 순수합니다. 생각 자체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띠거나 뭐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이번에 주도한 사람들은 분명히 정치적으로 왜곡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일에 이렇게 굳이 나서서 네.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환자 피해자의 이 생명과 직결된 부분은 사실 말씀도 되게 조심스럽게 할 것 같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 뭐 지역에 있는 분들 뭐 무슨 특정 과에 있는 분들이 나서가지고 막 목소리 내는 걸 보고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소아청소년과에서 왜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지 좀 솔직히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이상하다고 지난 생각했어요. 대선 때 누구를 지지했는지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협회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또 그런 요인도 있다고 보고요. 또 그분이 또
생각 자체가 그런 일이 잘못됐다고 본인 소신을 갖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우리 당도 의사들에 대해서 보다 이 정책 설명을 좀 잘해주고 네. 그다음 왜 이게 필요한지 설득하고 이런 노력들을 앞으로 해간다면 네. 이런 갈등 구조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제 역할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 차장님. 지금 윤 정부에서 어쨌든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펼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보수 정권에서 이 안보 이슈를 가지고 자꾸 국민들을 예. 호도하고 이용한다 이런 느낌이 솔직히 들었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용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가 위험에 빠진 상황이 됐어요. 예. 지난 16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제 너네는 적대국이다 이러면서 아예 전쟁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막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간단하게 테러에 대해서 아, 한번 예, 테러. 예. 국제 정치에서 이제 테러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지도자를 공격하고 공중을 협박함으로써 테러의 공포를 정의가? 조장해서 예. 공포를 조장해서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테러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직접 공격하는가? 직접 공격하면 노출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직접성과 은닉성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직접 공격을 하느냐? 네.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데 직접 공격을 하는 것의 부담은 뭐냐면 숨길 수 없다는 것에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숨길 수 있다면 직접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이론에 맞춰서 보면 이번 정치 테러는 분명하게 테러로서 특정 세력을 입장을 대변하는 네. 내지는 그 입장에 포섭된 테러 위험 인물이 이 정치 지도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정치 질서를 혼란하게 하여 네. 민주주의를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위기를 조장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직접성, 즉 노출하면서까지 야당 지도자를 공격했는데 은닉성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대테러 센터가 지금 그 정치 테러로 규정한 것은 올바른데 대테러 센터가 법적 근거를 갖고 행동을 해야 되고 법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네. 테러 방지법에 의한 임무 수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테러 방지법에 의한 임무 수행이 아닙니다. 테러 방지법을 활용해서 테러 방지법의 주관 기관인 특정 국가기관이 오히려 경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만 테러 방지법을 활용하고 정말 테러 방지법을 통해서 보호해야 될 대상, 조사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하지 않고 있다 하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네.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말씀. 일단 국정원 1차장님 테러 전문가라서 테러 전문가는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네. 국제정치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설명을 어쨌든 들으니까 제가 좀 이해가 좀 되네요. 자, 한반도 정세 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지금 김정은이 집권 10년이 지났는데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해서 경제가 엉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원의 손길이 온 겁니다. 러시아가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네. 러시아가 도와달라고 해서 미사일, 포탄 뭐 다 제공을 했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를 다 도와줬기 때문에 북한의 무기고가 텅텅 비었을 것이다. 허장성세다라고 하는 네.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다. 러시아에 있는 재고 물량을 다 지원했고 동시에 러시아로부터 물자와 장비를 도입받아서 그동안 약 20에서 30%도 안 되는 가동률을 극복해서 네. 북한의 무기 공장이 팽팽 돌아가고 있다. 무기가 생산되고 있고 돈이 들어오고 있다.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김정은이가 재래식 분야에서 무기고를 채워가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전자는 너무 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도 안 됩니다.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네. 후자가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김정은이 갑자기 남북관계를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민족의 특수관계로 보지 않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로 보았고 한 발 더 나가서 교전국가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교전국가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군사 질서를 규정하는 1953년 정전협정을 부정하는 겁니다. 네. 휴전 이전의 상태, 교전국가라고 하는 것은 휴전 이전의 상태로 들어갔다. 이제 싸울 수 있다. 라고까지 김정은이 나온 것은
국내 정치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경제적인 위기도 있지만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서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판단에 도달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대한민국 국방부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차분하게 정세를 재판단해서 안보 대책을 제대로 세우기 바랍니다. 아, 지금 현재가 안일하게 이렇게 그냥 북한을 너무 나이브하게 보고, 쟤네가 뭘 하겠어.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그렇습니다. 큰일 날 상황이군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이제 인재 영입으로 민주당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정치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이번에 각오를 다지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인재 영입되면은 비례의원으로 사실은 생각하기가 쉽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내가 왜 험하게 지역구를 나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정치를 하시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나 지역구 나가가지고 뭔가 좀 제대로 해보겠어 이런 의견들을 지금 내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까? 네네. 그 취지는 네. 지난 대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표를 모으고 했어도 결국 차이는 0.7%입니다. 그러니까요. 0.7%의 요인을 분석해보면 강남 3구하고 네. TK 대구 경북이겠죠. 근데 그런 갈등 구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민주당도 그런 쪽에 보다 정책 홍보하고 네. 많이 접근하고 우리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강남 3구를 배척하거나 또 아니면 포기하거나 이런 정책을 이제 민주당도 버리고 네. 그쪽에 집중 투자를 해서 사실은 사람을 키워야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당선자가 나온다면 네. 뭐 제가 되면 너무나 좋고 충분히 다음 대선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었고요. 첫 번째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돌봄 복지.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복지. 게 네, 돌봄. K 돌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K 돌봄은 복지와 의료가 결합된 상태고요.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그걸 실현하려면 그래도 세금을 많이 낸다고 자부하고 있고 돌봄에 대한 수요가 욕구도 굉장히 높은 강남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게 제 지론이기 때문에 네. 강남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이 되게 중요한데 네. 요즘 뭐 K장녀 뭐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로 네, 돌봄에 대한 의무가 한 명에게만 막 집중되면서 더 그렇죠. 부작용이 많이 생기기도 네, 하거든요. 근데 그건 개인적인 뭐 가정의 문제이지만 또 국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미래 지금 현재 상황이나 미래에 대해 대처를 하지 못하고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근시안적으로만 네, 지금 보는 네.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 그 박사님은 강남 3구 쪽에 나오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생각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당하고 뭐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아, 혼자만 의사했겠어요? 요번에 또 제가 이재명 대표님 이제 그 암살 미수 사건 네. 해서 방송에 좀 얼굴이 나오고 하니까 네. 오히려 강남 쪽에서 좋아해야 되는데 네. 상당히 수군거리고 싫어하는 그런 왜요? 눈빛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강남 병지역은 정치 고관여가 되면서 아마 보수 유튜브 언론을 많이 믿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걸 우리가 깨기 위해서 좀 우리 변호사님도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이런 프로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차장님, 예, 어떠십니까? 지난 대선 기간을 저는 이제 정부 업무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네. 이제 퇴직한 뒤에 왜 졌는가 어, 여러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현장성의 부재라고 했습니다. 그때 대선 기간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다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 계셨대요. 현장에 있지 않았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권을 재창출합니까? 뺏겼죠. 그래서 현장성이 중요하다. 특히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와 안보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더욱 깊게 파고들어서 유권자와 함께 우리 국민과 함께 현 정권의 문제점을 서로 이해하고 힘을 합쳐서 민주당 중심의 집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네. 바닥으로 현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장님은 어느 지역구를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역구 부분은 이제 이 인재 영입 케이스는 바로 이렇게 공간위원회에 서류를 내는 게 아니고 좀 기다려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당의 방침을 우리 강청희 박사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가라는 대로 가겠다 이거요? 예, 기본적으로 방침이 그렇습니다. 아, 예. 야, 그래도 정말 다들 꽃길을 걸으려고 안 하시고 두 분 다
내가 험지에 나가더라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시네요. 자, 시간이 다 돼서 뭐 제가 더 길게 말씀 못 여쭙고요. 한 30초씩만 예, 국회 입성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듣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돌봄에 대한 시대 정신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저출생 노령화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보면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돌봄 복지를 어떻게 잘 분절적인 체계를 다 없애고 행정 간의 칸막이도 없애고 지역에서 민간보다는 공공이 먼저 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 입법 과정, 앞으로의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실현시킬 계획으로 입성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 예. 네, 안보는 민주당입니다. 평화도 민주당입니다. 경제도 민주당입니다. 이러한 것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과 더욱 협력하고 러시아와 대화해서 갈등을 낮추고 북한과도 다시 협력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일을 해내겠습니다. 네, KT24님께서 와 진정한 진보십니다. 두 분 다 자신감도 넘치시고 너무 멋지십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셨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후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AFPK 공부하기 많이 어려우시죠? 저의 16년의 노하우가 담긴 합격 비기로 여러분을 합격의 전당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AFPK 합격 꿀팁, 친절한 원 교수의 합격 비기, 토마토 베이스. 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와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저는 이분하고 방송하면 너무너무 솔직히 시원하고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이 너무 정확하시고 팩트 폭격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해박한 지식과 이 추진력, 용감함 이런 것들은 정말 기성 정치인들, 사실 이분은 기성 정치인의 한 분인데 이 기성 정치인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최고입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뭐 제가 편파적이기도 합니다만 금요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전 의원의 이 코너 너무 좋아하고 김종대 전 의원님 계속해서 저희 방송 출연하시면 막 원할 정도인데 어쨌든 오늘 이제 의원님 또 오시니까 기분 좋아서 제가 또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그 아주 찬란하게 소개해주는 경험은 진짜 나 어디 출마하는 사람도 아닌데. 아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인간적으로 너무 제가 사실은 존경하고. 그거는 내가 조금 하지. 그쵸. 예, 네. 달마 아닙니까? 네. 원래는 다르마라는 사람이었는데. 맞아요, 네. 다르마. 달마가 네, 됐죠. 달마. 예. 자, 어쨌든 김종대 전 의원님하고 오늘 또 한번 신나게 또 정말 이 암울한 대한민국 현실을 좀 바꿔볼 수 있을 만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정의당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실망을 시켰습니다만은 총선 앞두고 또 많이들 바뀌려고 지금 비대위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막 욕만 할 게 아니라 격려도 해줘야 되고 지지도 해줘야지 그 당도 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 예. 예, 제가 하루,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루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 있어요. 네, 언제요? 대변 후에 비대할 때입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네. 저기 따뜻한 물이 나오고. 네. 그런데 제가 정의당의 대변인이자 비대위원 아니야. 그렇죠. 예. 이게 짝이 잘 맞아. 비대의원.
대변인이자 비대위원. 이거 알아들으셨어요? 대변과 비대. 네. 네. 그래서 제 얘기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만들어 보자. 이게 속에 묵은 적폐를 싹 씻어내고, 야, 진짜 멋있다. 그다음에 물로. 네, 물론 싹 이렇게 씻어내고. 하는 거지. 그렇게 보면은 대변인이면서 비대위원인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럼요. 예. 정말 중요한. 예. 근데 성과가 나와야죠. 아니, 자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지지율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여러분. 워낙 구도가 출렁이니까 맷돌처럼 갈리고 있습니다. 맷돌에 갈리듯이. 근데 오히려 이게 지금 저는 정의당을 위해서 다행이다. 이게 지금 환골 탈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솔직히 생각합니다. 네. 자, 어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 들어서 윤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저는 그 강 의원이 그 순간에 내가 꼭 이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대통령한테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네. 그러면서 국민이 불행해지니까 제발 걱정 좀 잘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입틀막을 당하면서 정말 무슨 짐승처럼 쫓겨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경호원들이 제가 보기엔 미친 겁니다. 거기서 뭐 이렇게 뭐 마이크 자기네끼리 인이어 끼고 야, 저 사람 빨리 내보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얼굴 봤더니 그 의사결정을 왜 그렇게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강성희 의원은 본인에게 혹은 이 대한민국에서의 국회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도 들어요. 자, 어쨌든 그 충격적인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가 보기에 이분 재선은 따놓은 당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우선 첫째 너무 옳은 말을 했고, 그다음에 반드시 전달하려고 했고. 네. 사실 이것은 경호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 진정성을 반드시 전달하겠다. 다소 조금 무리가 따랐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근데 그 정도면은 어떤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쉽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쉽지 않아요. 국회의원들이 용감하게 아니군요. 아니, 네. 옛날에 그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이 하신 말이 있어요. 네, 뭐라고? 그 군사 독재를 이렇게 거쳐오면서도 내가 그 바른말 잘했다고 많이 찍혔지만 청와대 가서 대통령한테 직언하는 것처럼 세상에 힘든 일 없더라.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강성희 의원은 네. 작년에 그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왔을 때 여야 간의 신사협정으로 정쟁을 중단했거든요. 그때 대통령 면전에서 피켓 시위를 하신 분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줄여야 할 건 예산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입니다. 그거 딱 보고서 대통령이 지나갔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네. 저 사람이 그 정치하는 걸 보니까 어떤 그 광장의 맨 앞줄에서 홀로 외치는 이런 어떤 그 품격이 느껴지고, 이번의 경우에도 능히 그럴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잘 알았다 하면서 등 한번 두드려 줄 수도 있는 거고, 언제 한번 김치찌개나 먹자. 사실은 얼마든지 그렇게 넘길 수도 있는데, 입을 막고 사지를 달랑 들어서 회의장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너무 모욕적이에요. 너무 모욕적이고. 참 그 대신 이분 재선은 따놓은 당상이다. 대통령이 근데 아까 우리 기자가 브리핑할 때 애써 외면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실 쓰긴 했는데, 네. 제가 그거 보면서 물론 이준석 대표도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연설할 때 그 이민자의 가족이 나와가지고 네. 이민 정책 좀 제대로 좀 해줘라. 우리가 가족을 못 만나고 있다. 이러면서 막 그 구호를 외치던 그때 네. 오바마 대통령이 제지하려고 경호원들이 둘이 와가지고 하니까 하지 마라. 내가 얘기하겠다. 이분들은 옳은 말 하고 있다. 이랬다면 그 모습이 진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우리 대통령도 만약 경호원들이 혹은 경호하시는 감독자라 그래야 되나 높으신 분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지금 국회의원에게 입법기관에 이분에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한마디 해주신 게 맞았다고 저는 봐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어떤 여야 지도부 5당 대표 모이는데 그 주변에 있던 시민이 막 제지에도 무릅쓰고 다가와서 뭔가 호소하려고. 네, 막 자기 말을 전달하려고. 네, 그런 장면도 봤고. 스텔라 데이지 실종자 가족들이었어요. 최후의 수단이 이제 날아가고
호소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이런 어떤 그 광경도 봤었고,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삭발투쟁 또 하고 계시고, 예. 이미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고 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싶지만은, 오히려 측은지심이나 어떤 그 상호 공감의 정치는 더 지금 황폐화돼가지고, 네. 어떨 때는 세상이 꽉 막혀 있는 이런 느낌이 들죠. 나는 강성희 의원이 참 잘했다고 봐요. 네, 네. 이번에 참 잘하셨어. 내가 당은 다르지만은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강성희 의원이 소리도 막 질렀고 대통령을 위협했다. 손을 뻗어서 자기 쪽으로 당겨가지고 손들 놓지 않았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매우 위해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일단 입틀막을 당했고 그 다음에 사지가 번쩍 들려가지고 나가는 과정이었고, 네. 손은 이미 그 전에 놓았던 상태였었고, 근데 이런 얘기가 좀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막 어떤 분은 뺨도 맞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해요, 이 강 의원이. 네. 서로 지금 양쪽에서 얘기가 좀 다른 상황인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입을 틀어막았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하는 게 일단 다 입을 틀어막는 거 아니에요? 언론 탄압도 하고 있고. 근데 그게 경호의 어떤 내부 규정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과거에 입을 노무현 틀어막는 게? 대통령 추모식 때, 네. 백원우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맞아요. 앞에서 고성을 지르자 바로 입부터 틀어막잖아요. 그때는 사지는 안 들렸지만, 그렇죠. 그때는 안 그랬죠. 입을 틀어막혀서 끌려나갔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그 대통령한테 심기를 거슬리게 하는 일종의 어떤 그렇죠. 샤우팅.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메시지 전달이 있을 때는 네. 이거는 위해로 본다는, 말하자면 경우의 기준이 있는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기시감이 저는 들어요. 전에도 저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주로 그때 이명박 때도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있는데, 오히려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이 팽목항해를 내려갑니다. 네. 그때 그 유진이 아빠, 그 단식 투쟁하신 네. 그 유족이 이제 단상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소리를 치죠. 거기에 약간 비속어가 들어갔어요. 이제 딸을 잃고 그런 어떤 그 경황이 없는 와중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끌려나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유족이니까. 차라리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그때 좀 잘했다.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히려. 아니, 내려간 건 잘한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러고 끝났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후로 다시는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반박근혜 색깔로 급격히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KBS에 간 이후부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차마 끌고 나가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서 대통령이 어떤 정서적 거리를 둬버리더라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 이명박, 박근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보는데, 어떤 아픈 사람들을 가서 손잡아주고 만져주면서 그래도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다른 보완 기제가 있냐? 네. 없거든. 없어요. 없어, 이게. 기자회견도 안 한대잖아요. 네, 없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소통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문재인 대통령 때 소통 안 했다고 막 그렇게 비난을 하시더니만, 본인은 정말 소통을 안 하시고. 아니, 저는 지금 내고. 용산, 용화대라고도 하고 용궁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지금 용산이 농성장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바깥에 하고 차단되면서 안에서 자기들끼리 뭔가 또 할 게 없어. 농성밖에 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러네. 옛날 청와대 점점 고립되고 갖춰져가는 박근혜의 길이 자꾸 떠오르는 건 저만의 느낌이냐. 네. 이런 면에서 조금 이제는 뭔가 하면은 공기방울 같은, 물속의 공기방울 같은 자기 세계에 서서히 갇혀있다. 버리는 형국이다. 예. 이런 것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말 본인 정치하려고 나선 사람처럼 보입니다. 당을 잘 이렇게 추슬려가지고 총선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 당의 당 대표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냥 개인적인 개인기만 지금 계속해서 시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어제 택배를 컨셉으로 해서 총선 정책 홍보에 나섰어요. 네. 근데 이게 2017년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구매한 공약을 문재인 후보가 배송한다. 이렇게 문재인 1번가 그때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정책, 그러니까 홍보, 이 영상
전략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랑 지금 비슷한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쟁이 아니에요? 따라쟁이? 글쎄, 뭐, 본인은 몰랐겠지. 아이, 그것까지 뭐, 예. 네. 뭐, 주변에서 누가 뭐 표절을 했는지는 몰랐겠지 그랬는데, 아니, 좋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정책 발표할 수도 있고, 자꾸 이렇게 좀 다이내믹한 어떤 이미지를 갖겠다. 나 이해가 가요. 근데 문제는 되게 잘 말입니다. 어울리는데요, 근데 오히려 저 복장도. 저기 문제는 말이에요. 네, 문제가 뭐예요? 배달 라이더들 전원 다 그 비정규직, 일용직인 거 아시죠? 특수고용직이라 그래. 그렇죠, 특고죠, 특고. 예. 그러면 뭐냐면 노동자 신분을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 저 쿠팡에서 과로사 사고 연말부터 계속 들린 거 기억나시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점점 그 노동 조건이 열악해지는 건데 조선일보에서는 월 1,000만 원 받는 택배 이렇게 좋은 노동자. 직장 받냐 이런 식으로 기사는 나가니까 그렇죠, 왜곡해서. 전혀 다른 이미지와 현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작업장에서 택배 물품 분류에서 과로사주로 일어나잖아요. 네. 예, 물품도 자기가 분류하고 배달도 자기가 해야 되고 이거 공짜 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수 고용직으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신종 고용 형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동관이 뭐냐? 근데 지금 이 정부의 노동관은 뭐 주 120시간 노동, 에다가 그것도 또 만들어 놓고 발표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그 과로사 1위 국가가 이런 어떤 그 택배 문제를 얘기하려면은 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얘기할 게 아니라 안전망을 얘기해서. 그렇죠.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그분들의 목숨을 제대로 지켜주면서 뭔가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사태에서 문제의 본질을 보는 것이냐. 네. 지금 집배원들 다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과로사 문제 그거 도대체 몇 년 된 문제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다가 지금 뭐 이런 어떤 민생 문제 이야기하는 거는 난 이해는 가는데 네. 좀 제대로 문제의 본질을 얘기하셔야지. 맞습니다. 지금. 자,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 행보가 서서히 한계에 지금 다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 뒤에 3류 기획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또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잘 때리고 있어요. 지난 15일에 정의당 얘기 한번 해볼게요. 류호정 의원이 정의당 탈당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탈당 하진 않은 걸로. 네. 예, 원래는 오늘 한다 그랬었거든요, 사실은 금요일. 아니 금요일은 당기위 출석한다 그랬지 금요일 탈당한다고도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서 오늘 그 회의가 있으니 자신의 입장을 거기서 밝히고 자기는 실제 탈당 행위를 할 것처럼 사실 얘기가 냈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징계심의하는 당기위에 가서 뭔 설득을 한다는 거야? 하여튼 본인은 뭐 얘기했으면 기회도 안 됐다는 이것저것 거예요. 끄집어드렸는데 저번에 기자회견, 탈당 기자회견은 뭐냐 하면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하도 언론에서 얻어 터지니까 네. 일단 그걸 급하게 막아보자는 심산이 있었을 것 같고 이미 새로운 선택은 창당을 한 정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적이 정의당에 있어서 거기에 당직을 못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호정 의원 하는 일이라고는 새로운 선택이 정론관 기자회견할 때 예약을 해준다든가. 그렇죠. 장소 비교. 뭐 이런 거지. 축사도 안 시켜줘요. 사진에 나오는데. 근데 저 솔직히 이거 좀 그러긴 한데 금태섭 의원이랑 뭐 이렇게 좀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선택. 네. 금태섭 의원도 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류호정 의원의 이런 태도를 보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좀 싫을 것 같은데. 아니 그쪽에서도 탈당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그러니까 올바르지 본인이 않거든요.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당에는 현역 의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석이 있으면은 일단은 좋죠. 네. 보좌진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얻어맞고도 저거를 정리를 못하는 그 새로운 선택 보면 나는 정의당보다 그 당이 더 걱정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당 나중에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니 어떨지 우리가 모르지만. 네. 사실 유호정 의원을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게 국회의원 되고 비례 1번 발표하나자 국회의원 2석 손해봤습니다. 그때 청년표 다 날아갔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높이려고 한 건데. 그런데 지금 그런 그 부정적인 효과를 새로운 선택도 고스란히 정의당의 길을 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는 오히려 그 당이 더 걱정된다. 맞아요. 여기가 탈당해 나가면 좋죠.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건데 네네. 본인은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제3의 권력이 되겠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산업화 민주화 이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 정치를 하실 겁니까? 우리가 겪어봐서 아는데? 네. 진하게 겪어봤는데? 맞습니다. 자, 어쨌든 새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당면과 어울리지 않는 구태에 관한 지금 정치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안타깝다 이 얘기 드리고요. 최상병 외압 의혹 수사는 공수처 네.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게 군 인권센터에서 통화 녹취록도 공개도 하면서 뭔가 새로운 뭔가 좀 흐름이 달라지고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군 검찰에 의한 박정원 대령 수사와 공수처에 의한 최상병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수사 두 갈래였죠. 두 갈래. 예. 근데 이번에 공수처가 그 국방부의 법무관리관 이재훈 법무관리관 이분이 네, 이제 법무관리관. 박정원 대령한테 직접 외압을 행사한 분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이 사람은 현역 원스타 군인입니다. 근데 장관 보좌관을 하면서 장관의 지시를 왜 그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가서 해병대 사령관한테 문자로 혐의자 빼고 무슨 혐의 검찰 이첩 이런 게 아니라 징계 정도가 어떻습니까? 지가 군사보좌관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병대 사령관한테 문자 전달한 그 장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가지고 자료를 확보하고 또 이제는 본격적인 최상병에 대한 외압이 있었느냐를 네. 수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수처 수사가 또 느려 터지기로는 유명하잖아 이게. 보면은 하여간 이제 사건 잊어버릴만 하면 그때 수사한다는 데 아니야 여기가. 저는 정말 공수처 생각만 하면 정말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너무 짜증납니다. 예. 예. 이게 작년 7월에 터진 사건인데 빠르네. 참 빨리도 하시네. 이거 문제적 얘기인데 지금 5개월 지나서 공수처에 고발된 지 5개월 만에 이제 첫 번째 행동이 나온 거예요. 이미 작년에 가을경에 12월 11월경에 공수처가 경북경찰청에 가서 네.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첩한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구두 진술도 다 받고 왔거든요. 네. 그동안 또 서너 달 놀다가 그다음에 놀다가 빠르기도 하죠. 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1월이 되니까 이제 한다는 거예요. 만시지탄 늦었지만 제대로라도 좀 해라. 그런데 그때 공수처에 진술했던 그 경북경찰청의 강력수사대 수사요원들의 네. 해병대 수사단하고의 통화 녹취 기록을 군 인권센터가 또 까버린 거예요. 하도 공수처가 안 하니까 이제 시민단체가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네. 통화 녹취록 다 깠어요. 예,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 해병대 수사단하고 통화한 경북경찰청의 네. 수사관이 이거 완전히 해병대하고 공감의 정서를 노출을 시킵니다. 네. 진실이 이렇게 왜곡될 줄 몰랐다. 이렇게 세상이 무서울 줄 몰랐다. 이렇게 해병대 수사관이 얘기하니까 최모 상병이 거기로 가면 수사해 달라는 당부에 대해서 경북경찰청 팀장이 흐느끼는 소리로 알고 있다. 아이고. 알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공수처장도 바뀌고, 지금 남아있는 검사도 2명밖에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최상병 사건을 제대로 좀 진실이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북한, 지금 열차 전복사고 나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이게 이번만이 아니라 그전에는 수천 명도 죽었다는 얘기가 열차 사고 나와요. 가끔 나죠. 네, 자, 그런데 그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아니, 내가 보니까 이 정부가 1월 들어가지고 주식 공매도 금지 연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네, 폐지. 그다음에 자산은 50억 이상 보유자한테까지도 개인 종합계좌관리 자격 부여, 네. 부동산과 주식 띄워 선거 치르려고 별의별 정책을 다 쏟아냈어. 아니 근데 정말 찐 부자들한테만 혜택가 돌아가는 정책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약간의 흘러 넘치면 니들도 찌끄레기 먹으라고 조금, 해서 이랬는데 네. 다 주식값 올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7% 떨어졌습니다. 안 돼. 아니 아무래도 안 돼. 7%가 이게 뭐냐면 폭락이에요. 그렇죠. 폭락입니다. 외국인들 하루에 7조 원씩 팔아줬겠어요? 그게 북한 이유가 첫 번째로 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뭐 상속세도 폐지해준다, 완화해준다 이런 얘기 했지만 사실은 오히려 대통령의 이런 정책 할 때마다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신원식 국방장관이 네. 1월 5일 날 영국 BBC에 북한이 총선 앞두고 큰판 벌린다. 제2의 천안함 사건이 일어날 거다. 미사일을 쏠 거다. 이래 전 세계의 한반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자기 입으로 홍보하고 다녔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전문가들이 저기 한반도가 6.25 전쟁 이래 가장 위험하다. 동북아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무서워요. 자기가 원한 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직후에 1월 17일에 주식이 대폭락을 하니까 이번에는 또 평화주의자로 돌변해가지고 저기 미국 학자들은 과장했다 이거예요. 네. 아니 그 과장을 한 이유가 본인이 근거 제시를 해놓고 그러다 주식이 왕창 떨어지니까 대통령실에서 한마디 들은겨. 저기 아니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연일 잘 발표한 정책 다 물거품 됐어. 그거 국방부가 뭐 제대로 하는겨 이 소리 하나 듣고 이번에는 또 전쟁 위협은 가장됐다고 또 떠들고 다녀요. 아이고. 주식이 떨어지니까 국방부가 평화주의자로 바뀌어. 내가 이게 말이 되나? 그러면은 언제는 저 대통령 눈치 봐서 쓸데없는 강경 발언 하더니 네. 이번에는 또 민심이 주가 폭락에 무서우니까 네. 이번엔 또 이 눈치 봐느라고 평화. 그럼 북한이 그 사이에 변한 게 있냐? 없어요. 군사적인 징후가 있냐? 도발하려는. 없어. 아직 근거가 없어. 네. 그런데 이렇게 말만 갖고 이 사람들 경제와 안보를 다 말아먹을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너무 걱정하고 있고 너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차라리 주식값이 떨어지고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안 가야지 전쟁 위험이 줄어들 것 같다. 이런 걱정까지 합니다. 네, 이게 있을 수 맞습니다. 있는 일인지 참 이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지금 말씀 듣고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벌써 막 시간이 다 돼서 대충 죄송스럽습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죠. 더 착한 보험입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점검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 가능하니까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1644-1236이고요. 010-76-3303으로 연락하시면 24시간 예약도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에 저 노반장이 진행하는 2부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됩니다. 오늘은 문희장 평론가 그리고 알파고 신하씨씨 기자와 함께하는 세계와 K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얘기도 좀 한번 해보고요. 예, 앞으로 미국,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란이 또 파키스탄 공격했죠. 이 얘기 좀 여쭤볼게요. 자, 영취자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